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실제 그 건축 도면을 통해 가지고 스페이스 프로그램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전반적인 저희가 어차피 주택 설계를 할 거니까 주택 설계 프로세스에 있어 가지고 스페이스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성되어져 가는지 한번 전반적인 그 계획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거 기능의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저희가 주택을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주거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이 중요한가? 그래서 주거 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고려되어야 되는가? 라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보시면은 지금 주거 시설의 2에 1번 해가지고 주거 공간의 형태는 결국 인간의 생활 감정이라는 측면에서 쾌적하고 안락한 장소여야 하고, 자, 일단은 첫 번째가 뭐죠? 가족 본위의 주거입니다. 여타 다른 어떤 뭐 목적의 뭐 근린 생활 시설이나 뭐 다른 뭐 문화 집회 시설에 비해서 일단은 주택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가족이 어, 먹고 자고 생활하는 일단은 가족 본위의 가족 중심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효율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어느 그 공간에서나 마찬가지겠지만 주택에서는 예를 들면은 뭐 문화 및 집회 시설이라든지 전시관은 또 본연의 다른 목적이 있겠지만 결국 주택이라는 곳은 가족이 주거하면서 그리고 이제 공간이 효율적으로 이용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주택이지만 주택이기 때문에 같이 생활하는 공간이 있지만 또 개인 생활의 프라이버시가 확보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왕이면 또 아름다운 주거 환경이 있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주택 자체가 또 어떻게 아름다운 주거 환경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아무래도 이 주택은 아무래도 이 주부 중심의 동선 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뭐 지금 요즘의 세태가 뭐 남녀의 어떤 구분이 없어지고 있는 시대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그것이 얼마든지 반영되어도 좋지만 일단은 음, 아직까지는 이제 남녀로 봤을 때 그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 집에서 어떤 가사 노동을 많이 하는 그 사람의 동선 체계가 중심으로 공간이 구성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또 이제 최근에 많이 강조되어지고 있죠. 에너지가 절약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요런 한 6가지가 가장 고려가 되어야 되겠고요. 이런 여러 가지 6가지들을 고려해서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주안점으로 봐야 될 것은 역시나 자, 이런 여러 가지 6가지의 고려될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소요 공간이 필요한 것인가?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했던 스페이스 프로그램입니다.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주거의 기능 및 소요 공간 파악인데, 어, 이제 앞전 다른 이제 수업에서 이제 아마 계속 얘기가 됐을 건데, 일종의 이제 시나리오입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어, 뭐 자기가 살 공간이면 누구보다도 어떤 그 필요한 공간과 기능적인 면이 존재하겠지만 만약에 가상의 어떤 누군가가 살 주택이라면 그 사람의 몇 명이 누가 거주할 것이고 그리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은 언제이며 뭐 집에 얼마만큼의 사람이 공간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필요한 공간들이 어떤 공간들이 있는지 그 공간을 파악하는 것이 결국에 스페이스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당연히 그 공간에 살 건축주가, 누구인지가 파악이 되어야 되겠고, 그 사람들이 거기 거주하게 될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집에서 머무르면서 이용하게 될 공간이 어떤 공간들이 있는지, 일단 이게 먼저 파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공간이 파악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이제 그걸 어떻게 배치하느냐겠죠?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우리가 흔히 침실, 뭐 예를 들면 작업실이 필요하다 그럼 작업실, 그리고 뭐 거실 이런 공간들이 어떻게 배치되었을 때 그 공간에서 사는 사람이
합리적인 동선을 가지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결정되어지는 배치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그 배치 부분에 있어서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기능적인 그 공간의 그룹핑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당연히 뭐 다용도실과 주방 같은 공간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뭐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동선상 유리한 뭐 주출입구 주변이라든지 아니면은 뒤쪽에 나가는 출입구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배치가 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소요 공간들이 어떻게 그룹핑이 되어 가지고 배치되어야 될 것인가 라는 걸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주택의 공간, 뭐 이건 사실 다른 어떤 뭐 그 시설을 계획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극도로 프라이버시한 공간과 그다음에 여러 명이 같이 생활하는 공간과의 어떤 동선 관계를 이룰 것인가. 충분히 프라이버시는 보호받을 수 있으면서 또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적인 공간에는 접근성이 좋아야 되면서 그런 여러 가지 같이 충족시킬 수 있게 어떻게 동선 체계를 구성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제 향에 의한 실 배치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오래 거주하는 예를 들면 거실이라든지 침실 이런 실들은 예를 들면은 뭐 남향이 좋겠죠. 그리고 겨울에는 빛이 깊게 들어오고 여름에는 빛이 낮게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저기 주방 같은 경우는 어, 통상적으로 서향, 그러니까 빛이 길게 들어오는 거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위계들을 파악을 해서 예를 들면은 화장실이라든지 서재라든지 이런 곳은 사실 빛이 들어오는 것이 뭐 크게 의미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이제 서재 같은 곳도 빛이 깊게 들어오는 거는 크게 좋지 못하겠죠. 일정한 조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실들, 그런 실들의 위계에 따라서 또는 어떤 공간을 쓰여지느냐를 파악을 해서 남쪽에 둘 것이냐, 북쪽에 둘 것이냐. 왜냐면은 건물의 모든 실을 남쪽에 둘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실이 북쪽에 갈 수도 없고. 그렇다면 어느 공간을 우선적으로 남향에 배치를 하고 나머지 깊게 들어오는 빛이 들어오는 공간들은 어느 공간 정도가 가장 뭐 합리적인 배치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처음 얘기 드렸지만 먼저 기능과 소요 공간 파악을 해서 배치를 하고 그 배치함에 있어서 기능에 따라서 어떻게 그룹핑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그룹핑했던 공간들의 동선 체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떤 공간의 위계라든지 용도에 따라서 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 6가지가 같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합리적이고 지금 위에서 고려해야 할 6가지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결국에 주택 설계하는 데 있어서 요점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이니까 사실 이제 다른 어떤 뭐 문화 및 집회 시설이라든지 나중에 공부하게 될 다른 어떤 여타 시설들에 비하면 굉장히 익숙한 공간들이죠. 우리가 지금 계획해야 될 게 첫 번째가 침실, 그리고 거실, 부엌, 식당, 욕실, 창고, 계단실, 그리고 이제 다용도실.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물론 이제 개인에 따라서 뭐 서재가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또 뭐 개인에 따라서 작업실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뭐 여러 가지 다른 실들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열거된 침실에서부터 저 다용도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영위하기 위한 주택에서 필요한 실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들을 한번 분류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일단은 보시면은 기능적인 구성을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프라이버시한 공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침실, 그리고 뭐 욕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서재 같은 공간, 개인이 쓰는 공간이죠. 예를 들면은 4인 가족이 살더라도 침실을 사용하는 거는 뭐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부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한 사람 개인이 쓰는 실이라든지, 그리고 욕실을 물론 여러 사람이 쓰지만 실제 한 명이 점유해서 쓰기 때문에 굉장히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어야 되고, 서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뭐 쓰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반공적 공간, 가사노동 공간이 있겠습니다. 뭐 주방이라든지 뭐 서비스 에어리어, 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다용도실 같은 부분도 이제 가사노동 공간에 많이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가사노동 공간으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공동생활 공간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거쳐가는 거실이라든지 뭐 응접실, 식당, 뭐 현관, 계단, 뭐 테라스 이런 공간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갖다 기능적으로 한번 분류를 해보면은 밑에 표를 보면은 이제 공적 공간이 있고 이제 프라이버시한 공간이 있으면은 이제 가장 퍼블릭한 쪽이 이제 거실이나 가족, 그다음에 또 식당, 주방, 그리고 또 프라이빗한 공간 중에 또 아이들 방이라든지 화장실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하지만 화장실은 여러 명이 이제 뭐 바꿔서 쓸 수 있는 공간에 비해서 안방이라든지 이제 침실 같은 공간은 굉장히 프라이버시한 공간이죠. 개인이 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쓰지 않고 거의 개인 혼자 쓰는 어떤 공간이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나누어 보면은 이제 가장 프라이빗한 공간이 되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공간들, 이제 아까 뭐 여러 가지 공간들의 소요라든지 이제 기능들이 결정되어지고 나면 또 이런 공간들을 배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모듈 하우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뭐 3x6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구성하다 보면은 동선 체계 자체가 수직적인 동선 체계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당연히 수평적인 동선 체계가 같이 구성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단층 구성이 있을 수 있고 다 펼치면, 그리고 이제 또 수직적인 또 공간을 배치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것에 대한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단층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평적인 동선 체계가 있기 때문에 공간이 기능적으로 조닝되고 그것을 이어주는 데 있어서 기능성이 수평적 동선 자체가 강화되고요. 강화되지만 아무래도 그 수평적으로만 펼쳐놓기 때문에 어떤 동선 길이가 길어진다든지 어떤 그런 병렬적인 어떤 그 저기 배치가 된다든지, 특히나 이제 실이 많아졌을 때 그럴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2층 같이 이제 수직적인 동선 체계가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이제 계단이라는 공간을 통해 가지고 아무래도 수평적인 공간 체계보다는 조금 더 한 축이 더 생기니까 이 연계의 어떤 그 동선 길이가 굉장히 짧아지겠죠. 그래서 공적인 그 퍼블릭 공간, 그러니까는 동선을 위한 공간들이 짧아지면서 조금 더 유기적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공간에서의 어떤 그 조닝 부분에 또 장단점이 있는 반면에 또 수직적인 공간은 또 수직적 공간대로 장단점이 있다. 대신 이제 수직적 공간은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지만 결국에 또 수직적 통로가 또 발생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또 하나의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조닝을 이루어 가지고 또 이제 마지막에 아까 봤던 그 또 향 같은 부가지 같이 이제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말했던 그 여러 가지 실의 소요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또 파악해서 그거를 이제 파악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개인 가사 공동 공간으로 또 분류를 하고 그걸 다시 이제 수직이든 수평이든 서로 조닝을 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이제 전체적인 배치 상황, 그러니까 향까지 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방향을 봤을 때 그 실들이 효율적이고 위기에 따라서 조금 더 좋은 향에는 요런 실들이 가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기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그 일사강이 깊게 들어오는 거는 좋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실들이 그쪽 간다든지 뭐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모듈러 하우스에서는 조금 덜 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가상의 대지에 주택을 설계하게 된다면 또 조망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존재하겠죠. 조망 같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전체적인 건물의 입구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가지고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한 뒤에 공간 배치를 방위와 함께 또 이렇게 같이 알아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는 지금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주택 설계 그 설계 계획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사실 단초 같은 역할이 사실 이제 스페이스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 프로그램이 어,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야지만 사실 이제 그 뒷부분은 그걸 어떻게 배치하고 조닝하고 그리고 그 대지에 맞게 어떻게 연결시켜 가지고 결합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 앞에서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짜는 데 있어서 미스가 나버리면, 그러니까 거기서 예를 들면은 충분한 소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필요한 만큼의 어떤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뒤에서 아무리 좋은 조닝과 배치를 하더라도, 결국 그 사용자가 쓰는 데 있어서, 음,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본연적으로 주택 설계에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짜는 데 있어서 짜는 것은 이제 주택 설계하는 데 있어서 어, 가장 중요한 얼마만큼의 공간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어서 여러분들이 스페이스 프로그램 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많은 그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설계를 처음 하다 보면 얼마만큼의 공간이 필요한지 쉽게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주택들 사례 조사를 왜 하느냐 하면 단순히 사례 조사가 그냥 공간이 어떻게 생겼고 얼마나 이쁘고 뭐 재료가 뭐 이런 재료가 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침실은 얼마만한 공간을 소요하고 있는가? 또는 화장실은 과연 최소 폭이 얼마고 얼마만큼의 입구 폭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느 공간에 위치하고 있더라.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뭐 주택에 있어서 공간이 얼마만큼의 거실 공간이 이렇게 계획되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사례 조사를 하면서 가구 같은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도면이면 조금 더 아마 그 이해하기가 편할 거고요. 그래서 음, 설계를 이제 진행함에 있어서 이제 스페이스 프로그램의 실의 개수, 예를 들면은 뭐 자녀가 두 명이다. 그러면 두 명에 대한 방은 두 개가 필요하겠지만 그 방에 대한 사이즈가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구를 놓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침대라든지 그리고 뭐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해보면 우리가 이미 우리는 저기 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구 배치를 해보면 이 정도의 공간이 적정하다 안 하다가 보이기 때문에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짜고 그 스페이스 프로그램 예를 들면 실의 개수가 개수를 파악한 다음에 얼마만큼의 공간이 소요가 될지는 본인들의 그 가구를 배치해 보면 나중에 설계할 때 계획할 때 해보면은 그 정도의 그 소요 공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은 사례들을 접해보고 얼마만큼의 공간이 들어가고 또 얼마만큼의 어떻게 공간들이 엮여 있는지 그래서 사례 조사를 많이 해보는 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본인의 주거 계획을 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례를 한번 보면서 이런 주택의 스페이스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사례로 주택 도면을 하나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요건 가장 일반적인, 뭐, 예를 들면은 뭐 전원주택 같은 데 많이 나오는 그런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어, 부부 두 명이 이제 거주를 하고, 그리고 어, 그 아들 내외가 한 번씩 이제 여기 주택을 방문해서 뭐 한 번씩 자고 가거나 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분이 상시 거주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들 내분 손자분이 한 번씩 와서 이제 여기가 이제 시골 전원이다 보니까 한 번씩 거주하는 이제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평수로 따지면 한 30평 정도 되고 예를 들면 이제 회배수 제곱미터로 따지면 100제곱미터 되는 그런 주택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요구하셨던 거는 어, 상시로 두 분이 거주를 하시니 방은 이제 큰 방이 하나 있으면 되고 그리고 아들 내가 한 번씩 오기 때문에 서브로 게스트룸처럼 방문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다락을 꼭 만들어 달라. 이제 손주들이 오니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달라 해서 다락 공간을 요구하셨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스페이스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안방 하나가 필요할 것이고, 또 안방 하나에 이제 보통 이제 요즘에는 안방에는 또 화장실이 따로 별도로 존재하죠. 그래서 안방 별도 화장실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아들네 갔을 때 쓸 방 따로 방 하나, 그 다음에 거실 필요할 것이고, 주방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또 화장실이 아무래도 또 별도로 사람들이 오니까 그 메인 화장실이 또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굉장히 주방에 그 뭐 김치 냉장고라든지 또 여타 뭐 요즘에 건조기라든지 세탁기라든지 굉장히 많은 또 주방 가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 주방 하나 말고 또 보조 주방을 따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 주방이 하나 따로 들어가고 그래서 요구하셨고 그 다음에 이분께서는 요즘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드레스룸을 별도로 요구하시지만 이분은 드레스룸은 별도 필요 없다. 대신에 이제 따로 다용도실을 하나 놔서 거기에 이제 뭐 옷이 되었든 어떤 창고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되어졌던 것이 이제 지금 보시는 방 두 개와 그리고 화장실, 안방 화장실 하나, 메인 화장실 하나, 그 다음에 거실 주방, 그리고 보조 주방 하나, 그리고 보조 주방에서는 이제 바깥쪽에 어떤 다른 일을 하기에 출입이 용이하도록 바깥쪽으로 출입했으면 좋겠다 해서 문을 하나 달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저쪽 다용도실 쪽, 그 다음에 보일러실 그렇게 위치하게 됐고, 그리고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좀 특이했던 게 이제 다락을 꼭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셔가지고, 자 보시면은 요 계단을 타고 이렇게 입구로 들어와서 계단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은 다락이 이렇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단면을 보면은 우리가 다락의 규정이 평균 높이가 1.8m를 못 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의 높이, 뭐 이건 나중에 법적인 부분이라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알고 계셔야 될 거는 다락이 한정없이 높아져서는 층수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층수로 인정이 안 되려면은 평균 높이가 1.8m 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일부 부분은 다락으로 이렇게 이용이 가능하고 여기는 다락으로 이용 가능하고 일부는 오픈을 시킨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튀어 놓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거실 부분에서는 높이가 지금 보면은 3m에 2.8m니까 높은 부분은 거의 이제 6m 가까이 높은 부분이 나오고 이제 낮은 부분도 이제 뭐 한 5m에서 4m 정도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X 쳐져 있는 부분, 요거 이제 보이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 요만큼이 비어 있는 거죠. 비어 있어서 여기도 보면 같은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거실에 들어왔을 때 거실에서 일부 부분은 층고가 그 우리 경사지 부분이 위까지 다 트일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다락으로서 활용을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뭐 거실처럼 또 행위를 할 수 있고 또 옆쪽으로는 이제 뭐 옥상 여기 이제 평지북이니까요. 옥상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이제 설치가 되고 나머지는 보시면은 창고로 쓰이게 되는 왜냐하면 이게 사실 낮아서 이 부분은 사람이 어떻게 거주하는 용도로 쓸 수는 없고 이제 창고로 쓰게 되는 그래서 이제 방 두 개와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면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여기 입구가 들어가고 이제 방 두 개가 세워지고 여기 다락이 형성되고 여기 이제 옥상 이렇게 형성되는 건데 그래서 이 주택 같은 경우도 일단은 그렇습니다. 제일 우선 져야 될 게 뭐예요? 그러니까 누가 방이 얼만큼 뭐가 필요한가 필요한 공간이 얼만큼 되는가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분만 거주하시니까 방의 개수는 많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요구하시는 만큼 큰 방은 조금 크게 그리고 이제 작은 방은 게스트룸처럼 쓰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 거실 공간을 굉장히 유용하게 쓰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요즘에 이제 안 그래도 옛날에는 이 주방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었던 반면에 최근에는 주방과 거실이 점점 한 공간으로 쓰이게 되면서 뭐 아일랜드식으로 주방을 놓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추세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거실 공간을 좀 넓고 그리고 위에 이제 그 슬랍을 없앰으로 인해 가지고 필요층 많이 비었는 이제 그렇게 공간을 이제 구성했는데 어 뭐 하여튼 이런 것도 보면은 결국 중요한 건 그거죠. 얼마만큼 공간이 필요한가 해서 먼저 스페이스 프로그램의 공간 실 수요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 공간들을 어떻게 구성할 건가 하는 부분은 이제 그 다음 문제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어떤 활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출입을 했으면 좋겠고, 뭐 창고는 저쪽 나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무래도 남향에 거실과 방이 위치하는 게 합리적이고, 그리고 동서쪽으로는 아무래도 뭐 화장실 이런 쪽은 거의 빛을 안 쓰니까요. 이런 쪽은 안 쓰고, 그리고 이제 북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빛이 직사 빛이 거의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쓰면 되겠고. 그래서 어, 어떤 간에 이 스페이스 프로그램이 어쨌건 건물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배치하고 그걸 그 조닝을 어떻게 하고 뭐 수익적 조닝 어떻게 하고는 이제 그 다음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또 건축주의 요구를 반영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렇게 얼마만큼의 실이 필요하고 또 그 실이 얼마만큼의 공간이 필요한지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해야 이제 이렇게 그 각 배치와 실들을 구성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스페이스 프로그램이 이제 주택 설계 과정에서의 어떤 얼마만큼의 그 부분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어떤 배치라든지 과정을 거쳐 가지고 주택이 설계가 되는가 그런 걸 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